지금 당신은 늦은 밤 여자친구와 통화 중입니다. 분위기는 달달했고 그녀는 방금 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갑자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그저 화장실이 급하다는 낯선 이에게 호의를 베풀어 문을 열어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저쪽이야 라는 그녀의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전화를 듣고 있던 남자친구? 그녀를 스토킹하던 대학 동기? 경찰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엉뚱한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경찰마저 포기한 이 사건을 해결한 건 프로 형사가 아닌 죽은 그녀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 바친 20년의 추적,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소름 끼치는 진실. 안젤라 사모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4년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젤라 마리 사모타를 소개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엔지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엔지는 1964년 9월 19일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텍사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프랭크와 베티 사모타 부부의 딸이자 5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아버지 프랭크는 그녀가 겨우 1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지가 똑똑하고 호기심 많으며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내면과 외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아 증언했습니다. 엔지는 영리했고 컴퓨터 공학과 전기 공학 분야에서 야심찬 경력을 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엔지의 한 친구는 그녀를 트리플 스레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하며 성격까지 좋았으니까요. 이런 점들 때문에 그녀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처럼 되고 싶어 했고 남성들은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엔지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랜스 존슨이라는 남자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 잘 어울리는 짝은 아니었습니다. 엔지는 차분하고 온화한 반면 랜스는 다혈질에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대학 1학년 말이 되었을 때 랜스는 말다툼 도중 엔지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엔지는 마침내 관계를 끝냈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자 그녀의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여학생 클럽에 가입해 많은 친구를 사귀었고 대학 근처의 콘도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벤 맥콜이라는 새 남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벤은 댈러스의 건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엔지의 학업을 지원해 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원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벤에게는 또 다른 임무가 있었습니다. 엔지를 노리는 경쟁자들을 막아내는 일이었죠. 엔지는 가는 곳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랜스는 여전히 그녀를 스토킹했고 때때로 술에 취해 공격적인 모습으로 그녀의 집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는 엔지에게 유난히 집착하는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헨리였습니다. 헨리는 그녀에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몰래 엔지의 사진을 찍어 인화한 뒤 자신의 기숙사 방 곳곳에 붙여두곤 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그녀를 자신의 기숙사로 초대하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편지를 써보내기도 했습니다. 헨리는 정말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리고 러셀 뷰캐넌이라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러셀은 좀 더 차분하고 수줍음이 많은 편으로 보였습니다. 엔지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던 중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몇 살 연상이었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엔지를 쫓아다니던 남자들 중 한 명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친구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춤을 추러 나갔던 안젤라는 또 다른 남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절대 눈에 띄어서는 안 될 그런 종류의 남자였습니다. 교활하고 폭력적인 포식자, 너무 늦을 때까지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사이코패스였습니다. 1984년 10월 10일 엔지와 두 친구 아니타, 러셀은 시내로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엔지는 평소처럼 근사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점프수트에 검은 펌프스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엔지는 술을 많이 마실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 친구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텍사스 대학 대 오클라호마 대학의 중요한 미식축구 경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지는 그 경기를 보고 싶었고 숙취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날 밤 그녀는 남자친구 벤도 초대했지만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거절했습니다. 안젤라는 아니타와 러셀을 태우고 바에 들렀다가 나이트클럽으로 갔고 어느 시점에는 리오룸이라는 또 다른 나이트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엔지는 벤에게 다시 한번 나오라고 설득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엔지, 러셀, 아니타는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던 러셀이 분위기에 휩쓸려 안젤라에게 키스를 시도하면서 밤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엔지는 그의 접근을 거부했고 분위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어색해졌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의 끝이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엔지에게는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일행은 밤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전 1시 직전에 리오룸을 떠났습니다. 러셀과 아니타의 진술에 따르면 엔지는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러셀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먼저 내려주었고
아니타는 1시 30분경에 내려주었습니다. 이제 차에 혼자 남은 엔지는 남자친구 벤을 보러 갔습니다. 1시 30분이 조금 지나 안젤라는 집으로 가는 길에 벤의 집 문을 두드려 그를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엔지가 농담을 던지는 등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벤은 집에서 나는 이 대화가 가벼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안젤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엔지가 집에 도착하는 데는 약 15분이 걸렸고 집에 도착한 그녀는 남자친구 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녀가 벤에게 한 첫마디는 나한테 말 좀 걸어줘였습니다. 대화는 두서가 없었고 그녀는 초조하고 공황 상태인 것처럼 보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통화 중 벤은 수화기 너머로 배경 소음을 들었고 두 번이나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엔지는 마침내 어떤 남자를 화장실과 전화를 쓰게 해주려고 집 안으로 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벤은 그녀가 화장실은 복도 아래쪽에 있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지는 그 남자를 들인 것을 후회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엔지는 벤에게 근처 편의점에 공중전화가 있는지 물었고 벤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화장실을 쓰고 나가도록 설득하기 위해 이 정보를 전달했지만 벤은 남자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엔지는 벤에게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엔지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자 벤은 걱정이 되어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는 수수께끼의 남자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에 있던 남자는 헨리도, 랜스도, 러셀도, 벤도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몰래 그녀를 스토킹해온 자였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정체는 도널드 앤드류 베스 주니어였습니다. 앤드류 베스 주니어는 텍사스 제퍼슨 카운티 출신의 36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수사 당국의 연쇄 성범죄자이자 납치범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여러 여성에게 극도로 흉악한 가중폭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1977년 1월에 그는 1978년 3월 14일부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984년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는 다음 희생자를 찾는 것을 분명 멈추지 않았고 그날 밤 집에 도착한 엔지를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서고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도널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엔지가 문을 열자 그는 차가 고장났다며 화장실과 전화 좀 쓸 수 있겠냐고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널드는 화장실 볼일을 마친 후 엔지의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을 지나치면서 그는 5.5인치 약 14cm 날이 달린 시카를 집어들었습니다. 방으로 걸어 들어간 그는 그녀에게 누구와 통화 중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가 엔지가 벤과의 통화를 끊은 순간이었습니다. 주저없이 그는 그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들어 올려 엄청난 힘으로 휘둘렀고 그 충격으로 그녀의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도널드는 칼을 든 채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내동댕이 치고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칼을 그녀에게 겨눈 채 도널드는 엔지를 강간했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은 5분 넘게 지속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점점 더 걱정이 되어 차를 타고 엔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당시로서는 최신 기기였던 초창기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여자친구 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벤이 도착했을 때 엔지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그녀가 멀리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으로 달려가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벤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집의 모든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벤은 다시 엔지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부엌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널드는 벤이 엔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엔지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도널드를 더욱 필사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 범죄로 잡히지 않으려 작정했습니다. 단 1초도 감옥에서 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광인이 필사적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손으로 엔지의 입을 막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든 채 그는 그녀의 목숨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널드는 엔지의 가슴 정확히 심장을 향해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고는 18번이나 그녀를 찔렀습니다. 자상은 너무나 잔인하게 집중되어 있어 흉곽이 무너져 내렸고 갈비뼈 중앙에 큰 구멍이 남았습니다. 가슴의 구멍은 도널드같이 뒤틀린 인간이 손을 집어넣어 심장을 꺼낼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는 꺼낸 심장을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부 자상은 너무나 강력해서 심장을 뚫고 척추까지 관통했습니다. 한편 벤은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문득 엔지가 근처 편의점에 대해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쩌면 그 남자를 그곳에 데려다 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벤은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갔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엔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도널드는 벤이 떠났다고 판단하고 서둘러 화장실로 가서 미친 듯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낸 뒤 콘도 옆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벤이 엔지의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오전 2시 17분이었습니다. 도널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벤은 이 이상한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건물의 정면에서 구급 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발견하게 될 광경은 수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벤의 신고를 받고 오전 2시 40분에 엔지의 콘도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벤은 그들에게 상황과 외출, 그리고 이상했던 전화 통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침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엔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엔지는 나체 상태로 피투성이가 된 채 눈을 뜨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범인이 아직 안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전등 스위치에 묻은 피 얼룩, 샤워 커튼의 피, 그리고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범행 후 몸을 씻었음을 암시하는 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으로 시신을 수습할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콘도에서 나와 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여자친구가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벤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두 경찰관 모두 벤이 극도로 조용해 보였지만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소 의심했지만 나중에 그가 그저 극심한 충격 상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내부를 조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고 부엌에서 칼 한 자루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 화장실 뚜껑에 찍힌 신원 미상의 손바닥 자국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엔지의 것이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은 범인이 몸을 씻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엔지의 가슴에 난 18군데의 자상을 확인했는데 왼쪽 폐와 심장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체내에서 DNA 증거도 발견되어 사망 직전 혹은 직후에 성폭행을 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모든 징후가 치정살인을 가리키고 있었고 범인이 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그들은 신속하게 벤을 체포하여 마치 그가 살인범인 것처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통화 중에 낯선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는 그의 이야기가 너무 자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벤은 결백을 주장했고 끈질긴 신문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안젤라의 여자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칼을 들이댔던 전 남자친구 랜스 존슨, 그녀에게 완전히 집착했던 남자 헨리, 그리고 살해되던 밤 그녀와 함께 있었던 친구 러셀 뷰캐넌이었습니다. 경찰은 러셀이 안젤라의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살고 있었으며 살인사건 5일 후에 휴스턴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 남자는 경찰의 신문을 받았고 물론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결백을 증명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에 DNA와 지문을 제출했습니다. 불행히도 당시의 DNA 증거 분석 기술은 초보적인 수준이었고 오늘날처럼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테스트들을 통해 벤, 헨리, 랜스는 혐의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인과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러셀 뷰캐넌을 용의 선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러셀에게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들은 그의 집으로 가서 재산을 수색했습니다. 러셀은 경찰에 전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아파트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불안한 칼수지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그에게 총을 겨누고 추가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인범이라고 확신했고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범죄와 연결짓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수사관들은 러셀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경찰서 출두를 요구하며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혹독한 신문을 가했습니다. 갈수록 강도는 세졌습니다. 러셀은 모든 질문에 답했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그는 이미 유죄였습니다. 심지어 안젤라의 친구 중 한 명에게 도청 장치를 착용시키고 식사 중에 그와 대화하게 하여 사건 기억의 모순점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엉뚱한 사람을 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진짜 살인범인 도널드는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젤라의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도널드는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1985년 6월 14일 한 여성을 공격하다 체포되기 전까지 주 전역에서 여러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는 체포되었고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을 저질러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널드는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텍사스 웨스트 리빙스턴의 앨런 B. 폴론스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엔지의 살해 혐의를 피했다는 것은 사형을 피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이 그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2004년 쉴라 와사키가 나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쉴라 와사키는 안젤라가 죽기 전 그녀의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친했고 그녀는 엔지를 몹시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쉴라는 환영 속에서 엔지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환영은 그녀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은 엔지와 범죄 현장의 일부를 보았고 이 영적인 예지력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야 한다는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후 2년 동안 그녀는 댈러스 경찰국에 75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사건 재수사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향한 그녀의 외침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좌절은 결의로 바뀌었고 쉴라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방 하나를 워룸이라고 부르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곳은 엔지의 살인사건 해결을 위한 지휘본부였습니다. 그녀는 증거들을 샅샅이 뒤지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건 해결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결국 직업을 완전히 바꾸어 사설 탐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경찰을 향한 그녀의 끈질긴 전화 공세는 결국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2006년 린다 크럼 형사가 안젤라 사모타 미제 사건에 배정되었습니다. 린다가 사건을 검토하던 중 그녀는 안젤라 사건의 DNA 증거라는 보물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답답하게도 이것은 한 번도 테스트된 적이 없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이 샘플들을 현대적인 테스트를 위해 제출했습니다. 2009년 결과가 나왔고 이 수사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DNA는 도널드 베스 주니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신속하게 엔지의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20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전 부인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들은 도널드가 어떤 사람인지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학대자이자 가학적인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도널드는 재판 내내 어떠한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비열하고 사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그는 신속하게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사랑하는 친구의 끈기 덕분에 정의가 실현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널드는 2022년 10월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여 자신의 최후의 형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의심을 받아온 러셀의 이름은 진정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의심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는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심의 그림자가 더 이상 그를 따라다니지 않기에 이제 그는 더 자유롭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댈러스 경찰국은 미제 사건 전담반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엔지의 어머니 베티는 95세까지 장수하여 사랑하는 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댈러스 경찰국은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고통받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같은 마무리를 선사할 것입니다. 엔지는 2021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 곁에 묻혀 있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안젤라가 직접 쓴 시 중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화면에 시를 띄워드립니다.